네, 반갑습니다. 평생자산관리연구소의 유평창 소장입니다. 한 달 동안의 경제 이슈와 자산관리에 대해서 알아보는 맛있는 경제 브런치 시간입니다. 지난달에는 어떤 이슈를 뽑아볼까 고민하다가 사실 우리나라가 무역 국가라는 것을 좀 강조하고 싶기도 하고 또 상황이 좀 심각해서 생각보다 심각한 무역수지 적자 행진 이렇게 뽑아봤습니다. 자, 무역수지라는 것은 뭘까요? 우리가 국제수지 하면은 사실 그 경상수지하고 자본수지 이렇게 나눕니다. 상품과 용역이 오고 가는 것을 경상수지라고 하고요. 그렇지 않고 돈만 오고 가는 것을 자본수지라고 하는데 경상수지의 핵심이 바로 상품수지, 즉 무역수지입니다. 즉 무역을 통해서 즉 수출 수입의 차액이 남았을 때 흑자라는 것이고 수입이 많으면은 적자라는 건데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흑자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외환 보유고를 우리가 갖게 된 원인이었는데요. 사실 무역 수지는 단기적으로는 경기 순환을 반영을 해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볼 때는 산업의 그 나라의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무역 수지가 계속 적자가 나는 나라들은 나중에 외환 보유고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려워지면 이제 외환 위기가 오게 되겠죠. 그러면 전 세계에 많은 그런 좋고 싸고 한 물건들을 사올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흑자가 나는 나라들은 막강한 그런 외환 보유고를 가지고서 전 세계 많은 그런 재화와 어떤 원자재라든가 이런 것들을 구입할 수가 있겠죠. 자, 어느 정도냐면은요, 최근 8개월 연속으로 무역 수지가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지난달은 70억 달러나 적자가 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얼마나 무역 강국인지를 보면은요, GDP 서열을 보면 전 세계 미국이 1등이고 중국이 2등입니다. 그리고 일본, 독일, 영국, 인도,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를 10번째가 한국입니다. 즉 세계 10대 GDP 강국이거든요. 즉 경제 규모는 크다라는 건데 무역 규모는 다릅니다. 무역 규모는요, 이 10개 나라 중에서 우리나라가 8등입니다. 우리나라보다 뒤지는 국가가 바로 이탈리아, 영국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경제 규모에 비해서 무역이 더 큰 나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무역 수지가 GDP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보겠습니다. 자, GDP 국내 총생산입니다. 보통 두 나라 간의 경제 규모를 비교할 때는 당연히 GDP로 합니다. 그리고 한 나라의 경제가 좋아지느냐 나빠지느냐 하는 것도 전년도 GDP 성장률에 대비해서 금년도가 어떠냐, 마치 물가 상승률을 따지는 것처럼 이렇게 비교하거든요. 그래서 GDP 성장률 이런 것들을 뽑을 때 그냥 네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일단 소비를 보고요. 두 번째는 투자를 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정부의 지출입니다. 자, 이 세 가지가 커지면 당연히 GDP는 커지겠죠. 소비 많아지고 투자 많아지고 정부가 많이 지원해주면. 그런데 네 번째가 제일 중요합니다. 수출 빼기 수입입니다. 즉 순수출이에요. 순수출 NX라고 하는데 엑스포트 빼기 임포트입니다. 즉 아무리 소비를 많이 하고 투자를 많이 하고 정부가 돈을 써도 수입이 많아지게 되면 GDP가 마이너스가 될 수 있어요. 마이너스. GDP 성장률이. 그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만약에 GDP가 100이라고 한다면 수출만 봤을 때 50 정도로 왔다 갔다 합니다. 대단한 거죠. 만약에 우리나라가 수입이 없다 하면은 GDP 성장률이 엄청나게 증가할 건데 수입이 많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수출을 위한 수입이 많단 말이죠. 즉 석유를 많이 수입하거든요. 그것은 석유 제품을 한 4천여 가지를 만들어서 팔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다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수입조차도 수출을 위한 전제 조건이 깔린 거죠. 그래서 수출이 수입보다 적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무역 수지가 적자가 났다 이런 얘기죠. 이런 것이 반복이 되면 어떻겠습니까? 최근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가 한 4,100억 달러쯤 됩니다. 요즘 환율이 좀 올라서 그런데 한 500에서 550조 정도 될 거로 보여지는데요. 이런 막강한 외환 보유고를 갖게 된 이유가 바로 수출이 수입보다 많아서 그 부분이 GDP에 기여해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거꾸로 수출이 안 되고 수입만 많아지고 있다. 그렇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외환 보유고를 갉아먹겠죠. 나중에 최종적으로는 외환 보유고가 제로가 되는 순간에 대한민국은 더 이상 수입 자체를 못하게 되겠죠. 달러가 없으니까.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이 나가야겠죠. 그 옛날 우리가 중동에서 고생하시고 또는 독일에 가서 간호사 광부들이 고생하시고 월남전 파병하고 이런 모든 것들처럼
다시 GNP로 가는 거죠. GDP가 아니라. 즉, 사람 기준으로 보는 것이 GNP거든요. 우리가 국민들이 전 세계에서 벌어들이는 돈을 GNP라고 하고요. 또 외국 사람도 우리나라에 와서 생산에 참여하면 GDP, 즉, 국내 GDP에 기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즉, 무역수지가 빠른 적자가 끝나고 다시 흑자 행진을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7대 경제지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경제지표를 보겠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가요, 지난달에 전년 동월 대비 5%가 증가했습니다. 여전히 높은 수치이긴 한데, 그 전전월에 비해서는 좀 증가율이 낮아졌다는 것이죠. 즉, 6%대 움직이다가 5%로 내려갔다는 겁니다. 이건 이 자체만 가지고도 여전히 고통스럽지만, 희망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겠죠. 그리고 경제심리지수는 4.1포인트가 내려서 91.4포인트가 됐습니다. 100이 사실 가장 중간 정도 수치인데, 그거 낮으니까 경기가 안 좋다는 뜻이겠죠. 자, 주가지수 보겠습니다. 자, 캔들 차트 월봉 기준입니다. 제가 관찰하고 있는 6대 지표 모두 양봉, 즉, 플러스가 됐습니다. 자, 코스피가 그 전달에 비해서 지난달 월봉, 캔들 차트가 7.8% 올라갔고요. 코스닥은 4.92%. 미국도 다우존스와 나스닥이 각각 5.67%와 4.37% 올라갔고요. 상해 종합지수는 8.91% 많이 올라갔죠. 눈에 띄는 점은 홍콩 항생지수가 과거 3개월 동안 중에서 2달 동안 거의 10%대 이상으로 하락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월봉 차트로 봤을 때는 26.62%입니다. 포인트가 아니라 엄청나게 다시 회복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금리를 봅니다. 자, 3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을, 즉 가장 지표가 되는 금리가 월 평균입니다. 지난달 3.894%입니다. 그래서 그 전달보다는 좀 내렸습니다. 0.34%포인트 내렸는데, 그 이유는 10월달 증가율이 너무 높았던 거죠. 그러다가 조금 내려간 모양새인데 여전히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사실 미국 금리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데, 미국의 기준금리가 현재는 4%인데요. 내년에 5% 이상 반달하는 전망이 많기 때문에 3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 즉 이 금리도 내년에 더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상호주축은행이라든가 은행들 금리가요, 많이 올라가고 있죠. 그런데 특판 예금 시기입니다. 베이스가 올라가는 건 아니야, 아직은. 마트 가리에 들어서 입출금 되는 상품이라든가, 단기 정기예금 이런 것도 올라가는 게 아니라, 어떤 이벤트성, 가령 첫거래라든가 사이버라든가 인터넷이라든가 등 이런 좀 이벤트성으로 해서 금리가 5%, 6%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수익금리가 다 올라간 건 아닙니다. 그리고 코픽스 금리, 대출받을 때 쓰는 금리죠. 이 부분은 잔액 기준이 2.85%고요. 신규 취급액 기준이 3.98%입니다. 이게 기준이라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가상금리를 더하는 거거든요. 즉 차주, 대출받는 분들의 소득이라든가 신용도에 따라 가지고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 시중은행에 주택담보대출금리의 상단이 7%를 넘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정말 운이 없다고 하면 10%가 넘어갈 수 있겠죠. 과거 영끌해 가지고 집 샀던 분들, 대출이 5억 있다, 이런 분도 수도권에는 꽤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대출 받은 작년 시점에는요, 한 달에 한 100만 원, 120만 원만 냈으면 됐는데, 금리가 저렴했었으니까. 만약 금리가 10%가 되게 되면은 5억 대출이면은 연이자가 5천만 원 되는 겁니다. 한 달에 400만 원 이상을 내야 되니까 상당히 고통스러운 시즌이 오겠죠. 물론 그 고금리 시즌이 10년이 가지는 않겠죠. 그럼 전 세계가 사실 다시 한번 뒤집어질 거니까, 즉 다시 제로로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한 내년, 늦어도 후년 봄까지 정도 이렇게 1년에서 1년 반 정도 이제 보는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이. 자, 그리고요. 환율 보겠습니다. 환율은 역시 금리가 지지난달에 많이 올라갔다가 지난달에 내려간 것처럼 환율도 지지난달에, 즉 10월 달에는 엄청나게 올라갔었죠. 즉 원달러 환율이 월 평균 1,430원까지 갔다가 지난달에는 월 평균 원달러 환율이 1,359원 48전으로 해서 70원이 내렸습니다. 아주 진폭이 엄청 크고 있죠. 그만큼 전 세계 같은 경제 상황이 불안정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사실 미국 달러는요, 전 세계 모든 경제 환경에 대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달러의 움직임만 봐도 전 세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 수가 있겠죠. 사실 평화로운 시절에는요, 미국 달러, 즉 원달러 환율이 높지 않습니다. 이렇게 1달러에 1,000원 정도. 사실 2000년도 이후부터 20년 정도 보게 되면은요, 원달러 환율 평균이 1130원, 40원 정도 이렇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갑자기 1,400원대 넘어가니까 상당히 우리 당황을 했었죠. 통화량 보겠습니다. 과거 양적 완화, 돈을 풀었다가 이제 돈을 다시 쪼이기 시작했죠. 즉 금리를 높이는 방식으로 시중의 자금들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M2 총통화 증가율인데, 원래는요 제가 수년 동안 바라봤을 때 거의 10%대가 막 됐었어요. 엄청 증가했었거든요, 돈들이. 그런데 지금은 지난달에 6.6% 증가율을 그쳤습니다. 즉 물가가 올랐다 내려가는 것처럼 통화량 증가율도 올라가 내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돈값이 올라가고 자산가치가 떨어지는, 즉 일부 아파트 값이 하락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돈 가치가 올라가니까 상대적으로 자산가치가 떨어지는 이런 현상으로 보여집니다. 투자자 예탁금은요, 코스피 시장에서 소폭 약세를 보였고요. 그리고 주식거래 대금도 주식거래 대금 조금 올라갔네요. 이 부분은 좀 워낙 낮아졌으니까. 주식형 펀드 단액도 소폭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즉 지금 통화량도 그렇지만은 지금 시중에 있는 자금 흐름들이 좀 불안정하게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한 방향이 아니라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원자재 보면은요, 두바이유가 1배럴에 86달러 79센트로 조금 내렸습니다. 한 4달러 정도 내렸고요. 국제 금시는 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온스당 1729달러 29센트 해서 그전달 월 평균보다는 56달러 정도가 올라갔다는 것이고요. 부동산은 지금 상당히 심각합니다. 즉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돈값이 올라간다, 금리가 올라간다. 그러다 보니까 자산을 더 투자하지 않고 처분하거나 해가지고 그 자금이 다시 은행으로 들어가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아파트, 특히 주택 가격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지난 3개월 연속을 보겠습니다. 3개월 연속을 보게 되면 마이너스 주택가격 매매지수가요, 마이너스 0.3, 마이너스 0.5, 마이너스 0.8 이렇게 마이너스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 전세가격 지수는 그 선행지표인데요. 이 부분도 역시 3개월 연속으로 봤을 때 마이너스 0.3, 마이너스 0.5, 마이너스 0.9 이런 식으로 상당히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언제까지 하락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과정에서 공급이 많아지게 되면, 신규 아파트 공급이 많아지게 되면은 나중에 경기 회복이 돼도 아파트 값이 중정 가격대로 회복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좀 걱정도 해봤습니다. 아무튼 이번 달도 성공적인 자산 관리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